네, 이번 발표에서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단순하지만 쉽게 놓치는 몇 가지 실수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우선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신평호라고 하고요. 유니티에서 유니티 게이밍 서비스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게임을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네코드 프레임워크는 무엇인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레이어를 언제 구현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고 데이터 동기화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빌드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서버를 올바르게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최고의 네코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최고의 네코드라고 생각하시나요? 네코드 for Game Object 혹은 네코드 for Entities일까요? 아니면 서드 파티 솔루션인 포톤이 최고의 네코드 솔루션일까요? 그 외에도 많죠. 피시넷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코드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구성하는 세 가지 계층 구조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게임을 구성하는 게임 플레이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층은 UI, 월드 렌더링, 입력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이 네코드 계층입니다. 이 계층은 다른 플레이어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데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데이터를 게임 플레이 계층에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전송 계층이 있습니다. 전송 계층은 네코드 계층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패킷으로 분할하여 적절한 대상에게 전송합니다. 네코드 계층을 편지를 작성하는 거에 비유하고 전송 계층을 그 메시지를 배달하는 우편 서비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니티 엔진과 라이브러리로 치환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게임 플레이 레이어는 유니티 엔진 및 렌더링, 인풋 관련된 기능 집합이 되고요. 네코드 계층의 경우에는 네코드 for Game Object 혹은 네코드 for Entities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트 계층은 유니티 트랜스포트가 됩니다. 네코드 프레임워크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게임의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를 통해 플레이어들을 서로 연결하고 게임 세계의 객체를 생성하며 데이터를 주고받게 할 수 있습니다. 네코드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게임 혹은 프로젝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을 지칭하지 게임 외부에 존재하는 기능 혹은 서비스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매치메이커, 데디케이티드 서버 호스팅, 플레이어 인증과 같은 기능은 네코드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라고 부르고요. 네코드와 서비스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최고의 네코드 프레임워크는 무엇일까요? 사실 절대적으로 최고라고 할 만한 네코드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 어떤 멀티플레이어 게임 스튜디오를 찾아가서 최고의 네코드가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난 아무 네코드 프레임워크나 골랐는데 그냥 잘 됐어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의 네코드 프레임워크는 게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게임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능과 최적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와 기능들이 너무 일반화되면 오히려 이것이 개발자들의 게임 경험을 복잡하게 만드는 한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검토하는 네코드들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있다고 주장하는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다루겠지만 어느 하나도 완벽하게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는 성공적으로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몇 개 출시한 베테랑 개발팀의 리드 개발자입니다. 철수는 스스로 게임을 만드는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첫 번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철수가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잘 만들 줄은 알지만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드는 데는 어떤 도전 과제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철수는 링크드인에서
어떤 사람이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카드 대전 게임을 만든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철수는 이 글을 읽고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배우고 팀에게 제시할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6개월 안에 100명의 플레이어가 참여하는 배틀로얄 게임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요. 경쟁 게임을 만들 때 굳이 더 적합한 네코드 솔루션이 있는지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6개월 후에 만들어진 게임을 검토해 보니 차량의 움직임이 끊겨 보이거나 플레이어가 조준한 대로 대상을 맞출 수 없는 등의 여러 문제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물들이 눈에 보이는 위치,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에서 렌더링되는 위치가 실제 위치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트워크 레이턴시, 렉, 인터넷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철수가 운영하는 회사에 월급이 500만 원인 5명의 엔지니어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그들이 6개월 동안 게임을 개발했으므로 지금까지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시는 상상에 불과하지만 꽤 높은 빈도로 여러 스튜디오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으며 이후 이 개발사들이 기술 스택을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코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장황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네코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올바른 기술 스택을 선택해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세션에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게임의 진행 속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를테면은 FPS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인지, 카드 배틀처럼 비교적 정적인지, 물리 연산이 필요한 게임인지, 플레이어를 제외한 네트워크 오브젝트의 개수는 몇 개인지, 마지막으로 멀티플레이어와 관련된 어떤 특수 기능을 구현하려 하는지들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배틀 로얄 게임으로 세션당 최대 60명의 사용자가 접속하여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의 진행 속도는 비교적 빠른 편이고요. 물리 연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임 내 동기화되어야 하는 네트워크 오브젝트로 플레이어뿐만 아니라 살 것이 있고요. 아이템의 픽드랍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오픈월드에서 동시에 많은 수의 플레이어가 달리고 뛰어다니는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시점에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최적화가 두드러지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네코드 프레임워크인 네코드 for 엔티티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세션당 최대 10명이 진입하는 모바 장르의 게임입니다. 동기화해야 하는 객체는 플레이어와 와드, 미니언 및 중립 몬스터가 있습니다. 빠른 진행 속도를 가지지만 에이펙스처럼 물리 엔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네트워크 객체가 있지만 대부분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아닌 미니언, 와드, 맵의 몬스터 등입니다. 따라서 빠른 진행 속도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지만 더 적은 수의 플레이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NPC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동기화하고 가능한 지역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동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게임을 위해서는 피시넷 같은 네코드 솔루션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스스톤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플레이어가 수집한 카드로 상대방과 대전하는 게임으로 최대 2명의 사용자가 한 세션에서 플레이를 진행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전략 게임으로 빠른 속도를 요하지도 물리 연산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세션에서는 플레이어가 가진 카드 인터랙션과 플레이어의 상태 정보만 동기화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앞서 소개드린 리그 오브 레전드와 에이펙스와는 매우 다른 게임입니다. 오브젝트를 빠르게 이동시키거나 물리 엔진을 처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데이터를 주고받고 서버 권한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사하여 클라이언트의 부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네코드 for 게임 오브젝트가 좋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스스톤을 네코드 for 엔티티즈로 만들었다고 하면 과도한 리소스를 투자한 꼴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현하고자 하는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고 심사숙고하여 제일 적절한 네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코드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의 구현 시점을 게임 개발 전반에 걸쳐서 언제 시작할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많은 스튜디오들이 실패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멀티플레이어를 부가 기능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일단 싱글 플레이 버전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멀티플레이어를 추가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발하다 보면은 이러한 방향으로 멀티플레이어를 개발한 팀은 게임에 공들인 수개월을 허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 또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신의 게임 플레이에 멀티플레이어 기능이 단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네트워크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도록 코드를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언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지연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게임의 상태와 입력이 전달되는 과정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팅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보안에 신경 쓰지 않는다면 악성 유저가 무한 생명이나 무적 같은 기능을 스스로에게 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기를 기대하는 개발자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부터 멀티플레이 환경을 고려해서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싱글플레이 생존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게임에는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원을 수집하는 미션이 있고 생존자를 모집해야 하고 전초기지를 건설하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팀은 이 모든 기능들을 포함한 싱글플레이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프로젝트 리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게임을 멀티플레이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으로 전환했을 때 각각의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갖게 됩니다. 자원을 모으는 임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버 오소리티,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요 서비스 로직을 서버에서 연산하고 그 결과를 클라이언트에서 받아 표시하는 형태로 구현을 변경해야 합니다. 생존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 생존자들 각각이 실제 플레이어로 대체되고 이들의 행동을 동기화하는 코드가 포함되고 상호 만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기지를 건설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과정은 각각의 플레이어 기지를 화면에 표시하고 공격하는 등의 인터랙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팀은 이제 게임을 전면적으로 다시 구현하는 데 모든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데이터를 추적하고 관리할 백엔드 서비스가 필요해지고 수많은 게임 메커니즘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싱글 플레이 버전과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을 만들 때는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장 파일에 모든 정보를 담으면 되고요. 심지어 치트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혼자 게임을 플레이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 또한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치트를 써서 다른 사람의 기지를 부수고 나간다면 피해자는 분노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상처받은 플레이어는 게임을 이탈합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게임이 멀티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게임 아키텍처는 처음부터 멀티플레이어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능은 데이터가 여러 기기 간에 전송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설계 및 구현되어야 하고요. 그 중에 일부는 클라이언트, 서버, 호스트처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유용한 하나의 트릭이 있습니다. 호스트 모드 상태로 게임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잠깐 호스트 모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이론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개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즉 전용 서버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서버가 모든 게임 기능과 클라이언트들 간의 상호작용을 전담해서 관리합니다. 구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는 있지만 피어투피어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피어투피어 호스트 모델입니다. 한 클라이언트가 호스트가 되어 다른 모든 피어들의 게임 상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서버 구축이 필요가 없어서 개발과 운영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트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생기면 게임 전체가 중단될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권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지역권을 나눠 가지기 때문에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게임 전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호스트 모드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싱글 플레이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동일한 인스턴스 내에 있는 구조입니다. 즉,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인 하나의 게임 세션에서 플레이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싱글 플레이어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게임의 구조는 멀티플레이어로 확장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게임 시스템들을 처음부터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성한다면 나중에 플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멀티플레이어를 염두하지 않고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면 나중에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붙이기 위해서는 대규모 구조 변경이 불가피해집니다. 호스트 모드로 개발하는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인위적으로 네트워크 지연을 주입해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에 0.5초의 네트워크 지연이 생기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혹은 패킷이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이동하는데 500ms가 걸리면 총격은 여전히 잘 작동하는지, 캐릭터의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유지되는지 등과 같은 의문점을 네트워크 지연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고, 이 환경에서도 유저가 느끼기에 안정되게 게임이 플레이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위적으로 클라이언트 인풋이 발생함과 동시에 액션을 취하고 추후 서버에서 전달된 데이터를 통해 보관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서 지연을 완화시키도록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게임이 싱글 플레이어로 시작됐는데 나중에 멀티플레이어로 확장하려고 하면 아키텍처를 전면 수정해야 하므로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멀티플레이 환경을 포함한 게임을 제작하고 이때 호스트 모드를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레이어 구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 동기화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데이터 동기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게임의 유저 경험이 나빠지고 서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때마다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라면 이 영향은 훨씬 더 커집니다. 직접 서버를 집에 두고 운영하지 않는 이상 게임을 호스팅하기 위한 비용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올바른 데이터 동기화라 함은 상태와 이벤트만을 네트워크로 동기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팀들은 대개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동기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오브젝트가 자동으로 정확한 위치와 타이밍이 나타나서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할 때만 잘 작동합니다. 실제 인터넷 환경에서 지연이 있는 상태로 테스트를 시작하면 곧바로 문제가 드러납니다. 레그 스파이크, 즉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동기화가 어긋나며 엄청난 대역폭 사용량 때문에 게임이 제대로 플레이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지거나 유지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태와 이벤트만 동기화하고 나머지는 무시해도 괜찮을까요? 그 이유는 나머지 대부분의 데이터는 클라이언트가 기본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결정론적으로 로컬에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브젝트 전체 상태를 네트워크를 통해 일일이 동기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만났던 철수팀이 예산이 거의 바닥나서 체스 게임을 만들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팀이 흔히 선택하는 초보자 방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팀들은 보통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동기화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레이어 2명, 각 체스말 하나당 네트워크 오브젝트 1개, 그러니까 플레이어당 16개가 되고요. 총 32개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가 체스판을 볼 수 있어야 하니까 UI인 체스판 오브젝트 자체도 네트워크로 동기화하려고 합니다. 또 치트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처리를 서버 권한 기반으로 설계하기 때문에 말이 이동하거나 파괴될 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소리를 재생하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도 전송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지연이 발생하고 UI의 위치나 크기가 깨지거나 뒤틀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UI를 서버에서 생성해서 동기화하려고 하면 서버는 보통 스크린 정보가 없기 때문에 UI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면 해상도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UI라면 서버에서는 그 기준이 없어 완전히 망가진 UI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 경험도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스말이 움직이거나 파괴되는 상황에서 애니메이션은 먼저 재생되는데 소리는 한참 뒤에 들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재생 명령이 서버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네트워크 상태가 좋지 않거나 모바일 기기처럼 지연이 더 큰 환경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잘 작동하는 표준 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레이어 2명과 각 체스말 하나당 네트워크 오브젝트 1개를 동기화하며 그 외 부가적인 정보만 전송합니다. UI와 체스판은 클라이언트에서 로컬로 렌더링되며 모든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UI를 갖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말의 생존 상태가 바뀔 때 로컬에서 애니메이션과 사운드를 재생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플레이어마다 초기화 로직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흰색의 플레이어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요. 내가 검은색 플레이어라면 체스판이 반대로 보여야 하겠죠. 그렇다면 이 표준 방식의 성능은 어떨까요? 이 방식은 틱 레이트가 10일 때 초당 약 3KB 데이터 사용량으로 작동합니다. 여기서 틱 레이트란 초당 몇 번의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보내는지를 뜻합니다. 틱 레이트 10은 초당 10번의 데이터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최적화 없이 항상 데이터를 전송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이 방식으로도 표준 체스 게임에 필요한 플레이어당 16개의 고유말을 완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분히 잘 작동하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은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전문가 방식이 그렇습니다. 전문가 방식에서는 플레이어의 기물을 개별적으로 동기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체 보드 상태를 동기화하며 여기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드 상태는 64바이트, 칸당 1바이트의 배열입니다. 각 바이트는 해당 칸에 무엇이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각 바이트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0부터 255까지 최대 256개의 고유한 값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트 값이 0이면 해당 칸이 비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체스판에서 노란색으로 마킹한 칸이 이에 해당합니다. 바이트 값이 1에서 127 사이면 어떨까요? 이는 첫 번째 플레이어의 기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127보다 크면 두 번째 플레이어의 기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초당 훨씬 적은 대역폭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바이트의 추가 공간을 사용하여 표준 체스에는 없는 새로운 유형의 기물도 만들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프로 방식은 표준 방식에 견주어 대역폭을 8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물의 양을 약 8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역폭 측면뿐만 아니라 게임에 추가할 수 있는 컨텐츠 측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게임 컨텐츠 및 게임 로직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네트워크 트래픽만 있지는 않습니다. 치팅 방지 및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많은 게임 개발팀들이 전용 서버를 채택합니다. 하지만 전용 서버는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독자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버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빌드를 만들어 서버에 업로드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이 과도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용 서버의 목적은 플레이어 간의 데이터를 흐르게 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게임 플레이 로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필수적인 많은 에셋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각 효과, 사운드, 배경음악 및 이미지는 서버가 실행될 때 보고 듣는 사람이 없으므로 서버에서는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셋을 서버 빌드에 계속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빌드 시간이 늘어납니다. 쓸데없는 그림이나 소리 파일들도 빌드하는 과정에 포함되면 시간을 잡아먹게 되죠. 파이프라인 전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빌드 자동화를 사용하는 분들은 CI/CD가 더 오래 돌아가면서 비용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둘째, 빌드가 커집니다. 서버에 필요도 없는 이미지나 사운드 파일이 포함되면 빌드 파일이 쓸데없이 커지겠죠. 저장소 비용이 증가한 건 당연하고 패치할 때에도 파일 차이가 커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업데이트를 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로딩 시간이 길어집니다. 게임 레벨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에셋을 참조하게 되면 서버는 이를 로딩하기 위해 자원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 켜지는 속도가 느려지고 최악의 경우 게임 도중에 멈추는 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들의 경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램과 CPU 낭비가 발생합니다. 고퀄리티 그림 파일이나 배경음악 같은 거는 서버 입장에서는 그냥 불필요한 파일들일 뿐입니다. 오히려 서버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습니다. 잘 봐줘야 서버 비용이 더 나가는 정도지만 최악의 경우 서버가 이로 인해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서버 빌드 최적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서버를 데디케이티드 서버 빌드 타겟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용 서버 빌드 타겟을 사용하면 빌드에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싹 제거해 주기 때문에 빌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네트워크 객체 자체에 시각 효과나 미디어 파일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파티클 시스템은 절대로 네트워크 객체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파티클은 로컬에서 생성해야 하기 때문에 로컬 VFX 데이터베이스를 갖춰두고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특정 위치에 특정 VFX 생성을 하라는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네, 서버 빌드 최적화를 마쳤으니 이제 서버를 제대로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 운영 시간도 늘리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서버 CPU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90% 이상이라면 서버 빌드 프레임률 제한이 없어서 서버가 초당 최대한 많은 프레임 업데이트를 처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호스팅 비용과 틱률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찌됐건 프레임률을 제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PU에 과부하가 걸린 서버는 네트워크 틱을 처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시간 내에 틱이 처리되지 않으면 서버의 틱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플레이어가 점점 더 심한 지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임의 목표 틱률이 30Hz라면 서버는 일반적으로 초당 30회, 33mH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전송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서버의 CPU 사용량이 많아 틱을 50mH 안에서만 처리할 수 있다면 틱률은 20Hz로 떨어집니다. 즉, 게임 로직, 플레이어 입력, 피해 처리와 같은 다양한 계산이 이전보다 약 30% 느리게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프레임률 제한은 얼마일까요? 사실 정해진 수치는 없고요. 테스트를 통해 서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에서 120fps 사이의 값을 정하게 되고요. 틱률은 훨씬 더 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프레임률을 어떤 식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코드 레벨을 살펴보면 퀄리티 세팅.vsync 카운트는 0으로 하고요. 어플리케이션 타겟 프레임 레이트를 지정한 값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코드 두 줄이긴 하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이 코드는 Vsync를 제거하고 어플리케이션의 목표 프레임률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버 비용 절감에 대한 두 번째 팁은 운영체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윈도우즈 서버는 플레이어용 윈도우즈 빌드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빌드를 실행하기가 일반적으로 더 쉽습니다. 하지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매우 비쌉니다. 반면 리눅스 서버는 더 빠르고 저렴하지만 게임 개발이 통상적으로 맥이나 윈도우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이 리눅스에서 작동하도록 구현하는 과정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이 런칭했을 때 리눅스 서버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이 리눅스에서 실행이 되도록 멀티 플랫폼 변환 및 조정 작업을 초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비용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서비스인 멀티플레이어 호스팅을 이용해서 윈도우즈에서 게임 서버 호스팅을 하는 경우에 시간당 약 4.5센트, 연간 약 402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산정 기준은 하루 종일 단일 서버 인스턴스를 실행했을 때로 게임이 동시에 1개 이상 매칭되는 상황을 고려하였습니다. 게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CPU 및 램 사용량이 적을수록 단일 물리적 서버에 더 많은 플레이어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라이센스가 적용된 장비의 성능이 좋거나 서버가 더 적은 리소스를 요한다면 세션당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리눅스는 어떨까요? 리눅스는 무료이므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윈도우, 리눅스 모두에서 같은 성능을 요하는 게임이라고 가정했을 때 리눅스에서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402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팁은 헤드리스 모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게임 서버를 헤드리스 모드로 실행하면 불필요한 리소스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드는 그래픽 처리 및 사용자 입력을 비활성화하여 CPU와 GPU 리소스를 절약합니다. 서버는 렌더링이나 입력 처리가 필요 없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끄면 특히 서버 측 텍스처 처리가 필요 없는 경우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방법은 실행 시 노 그래픽스 인수를 사용해서 헤드리스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로깅 기능도 비활성화되므로 필요한 경우 로그 대시 파일 하고 파일명 인수를 사용해서 로그를 파일에 저장해야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제작할 때 게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넷코드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알맞는 솔루션이 있고 이를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면 추후 기술 스택을 바꾸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멀티플레이어 아키텍처는 개발 첫날부터 구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코드를 버리고 다시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호스트 모드로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다른 사용자와 연결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UI, 사운드 또는 텍스처가 아닌 게임 내 오브젝트의 상태와 이벤트를 동기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리소스를 아끼고 더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또한 아낄 수 있습니다. 서버를 빌드할 때에는
텍스처 및 사운드 트랙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빌드에서 제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서버를 실행할 때 배치 모드를 통해서 실행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빌드를 할 때에는 윈도우즈가 아닌 리눅스 빌드를 사용하고요. 서버를 실행할 때는 게임의 속도에 맞춰 FPS 제한을 걸고 실행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세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